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럽의 첫 번째 태양 스페인입니다. 제가 유튜브 초기에 세계사를 뒤흔든 스페인의 5가지 힘이란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두 번째로 스페인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스페인만큼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져 그들만의 독특한 색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하고 생각되는데요. 한때 스페인은 로마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지배하면서 강력한 제국으로 영국보다 먼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기도 했죠. 스페인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스페인을 거쳐간 페니키아,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게르만, 이슬람의 흔적을 문화, 예술, 언어, 건축물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스페인의 통일과 대항해의 시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럽의 첫 번째 태양 스페인,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중세 시대에는 근친 결혼과 정략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요. 이는 그러한 결혼을 통해 정치, 경제, 영토 확장 등 순수한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요, 결혼의 목적을 더 중요시했던 사회였죠. 특별히 왕실 간의 결혼은 더욱더 그러했는데요. 스페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베리아 남부에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북부에는 카톨릭 왕국 카스티아와 아라곤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1469년 10월 19일 카스티아 왕국 왕위 계승자 이사벨 1세와 아라곤 왕국의 계승자 페르난도 2세가 바야돌리에서 은밀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결혼식이 화려하게 왕국 왕실에서 치러지기보다는요, 조용히 비밀리에 진행된 것은 이베리아 반도의 세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일이라서 주변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라곤 왕국의 이웃이었던 프랑스는 서로 아라곤 왕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카스티아가 아라곤과 손잡는 것을 무척이나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카스티아가 포르투갈과 손을 잡는다면 스페인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었지만요, 다행히 이사벨이 그녀의 삼촌이자 19살이 더 많은 포르투갈 왕위 계승자 아폰수 5세와 결혼을 내켜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과 페르난도의 결합은 근친 결혼이 흔하던 당시 오히려 자연스러웠는데요. 페르난도 집안은 원래 카스티아 출신이었죠. 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 달랐는데요. 특별히 경제체제에서 카스티아는 농업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양을 기르는 일에 적합한 지역이었던 것에 비해 아라곤은 지중해와 접해 있어 상업이 꽤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이사벨이 페르난도와 결혼을 한 후 카스티아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한 나라 안에서 이사벨을 왕으로 지지하는 파와 이사벨의 이복 오빠 엔리케 4세의 딸 후아나를 지지하는 파로 나뉘었는데요. 당시 공주 후아나는 그녀의 어머니 왕비 후아나 데 포르투갈이 아버지 엔리케 4세의 신복이었던 벨트란 델라 쿠알바와 부적절한 사이에서 나온 딸이라는 소문 때문에요, 카스티아 왕위 계승은 이사벨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한편 공주 후아나는 먼저 이사벨과 혼담이 오갔던 포르투갈 왕 아폰수 5세와 결혼하는 바람에요, 카스티아 왕국 왕위를 놓고 포르투갈까지 개입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포르투갈 왕 아폰수 5세는요, 포르투갈이 넓은 영토를 가진 카스티아만 손에 넣으면 유럽에서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계산 속에서 급기야 카스티아 왕국의 영토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아폰수 5세와 이사벨을 지지하는 군대는 1476년 사모라 지방의 토로에서 격돌하게 되지만요, 포르투갈은 카스티아 군대만이 아닌 아라곤 왕국과의 연합군을 당해낼 수 없게 되자 결국 아폰수 5세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르투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사벨 여왕 1세와 페르난도 2세는 스페인의 통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이슬람의 후손인 나사리 왕국과 전쟁을 벌였고요. 1490년 그라나다와의 전쟁에서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죠. 결국 전쟁의 승리가 카스티아 왕국 쪽으로 기울어지자 이사벨 여왕 부부는 그라나다 왕인 보압딜에게 편지를 써 항복할 의사가 있으면
그라나다 주변의 나무를 자르라고 지시합니다. 1491년 보압딜은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쟁은 멈추게 되고요. 두 진영은 항복 조건을 놓고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압딜은 아람브라를 비롯한 모든 궁전과 성체를 넘겨주는 대신 그라나다에 사는 무슬림에게 카톨릭으로 개종하라고 강요하지 말 것이며 무슬림이 상업활동을 하며 그라나다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1492년 이사벨 여왕 부부는 그라나다에 입성했고요. 보압딜은 그라나다 성문의 열쇠를 그들에게 건네줌으로써 그라나다를 정복하고 에스파냐의 연합 왕국의 마지막 남은 점령지까지 마무리하면서 718년부터 1492년까지 약 7세기 반에 걸쳐 이베리아 반도를 가톨릭 왕국으로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인 레콩키스타는 끝을 내리게 됩니다. 1453년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면서요.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고 수도로 삼게 되죠. 당시 동로마 제국은 서유럽 나라들에 있어서 오스만 튀르크 제국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서유럽 국가들은 직접 오스만 튀르크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상인들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에서 가져오는 특산품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던 그들은요. 오스만 튀르크가 실크로드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대체할 바닷길 개척을 바라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한편 제노바 출신 항해사였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1480년 초반부터 대서양 서쪽으로 계속 항해만 하면 인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대서양 항해는 그런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몇 달 동안의 항해를 위해 큰 배와 선원도 필요했기에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와 고가의 승인도 필요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포르투갈 왕 주왕 2세였죠. 당시 포르투갈에는 항해사를 양성하는 큰 학교가 있어서 유능한 항해사가 많이 있었고요. 이미 뛰어난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대륙을 빙둘러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발하는 중이어서요. 얼마 뒤면 자신들의 힘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 인도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콜럼버스를 지원해주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스페인이었는데요.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함께 유럽에서 항해 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라나다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를 찾아갔을 때 가톨릭 부부 왕은 당장 답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당시 그들이 그라나다에서 남은 아랍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1479년 포르투갈과 알카소바스 조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요. 먼저 대서양을 항해해서 인도로 가는 것이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가 알아봐야 한다고 했죠. 스페인 왕의 대답은 포르투갈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어서 콜럼버스는 내심 기대도 걸었지만요. 몇 년이 지나도 답이 없자 콜럼버스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1491년 마침내 그라나다를 점령하기 전 가톨릭 부부왕이 콜럼버스를 그라나다로 불렀고요. 콜럼버스로부터 자세한 요구사항을 들은 뒤 그 이듬해 1492년 항해에 성공하면 스페인 왕이 땅을 갖고 투자한 사람이 보물을 갖는 형식의 계약서에 사인함으로써 드디어 콜럼버스는 세척의 배를 이끌고 10년에 걸친 노력과 기다림의 끝에 그는 신대륙을 향해 닷을 올리고 출항하게 되죠. 콜럼버스는 항해한 지 2달 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는데요.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그곳을 인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듬해 신대륙의 특산품을 싣고 스페인으로 돌아오자 가톨릭 부부왕은 약속대로 그를 신대륙의 보왕으로 임명합니다. 이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전 유럽의 화제거리가 되었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콜럼버스는 별 볼 일 없는 몽상가 취급을 받았지만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그의 지위와 인기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와 함께 떠나겠다고 몰려들었죠. 그리하여 콜럼버스는 1493년 1차 항해 때보다 규모가 훨씬 커진 총 17척의 1200명의 대선단을 이끌고 두 번째 항해를 떠납니다. 16세기의 신대륙은 신세계라고 하고요. 유럽은 구세계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의 세비야는 구세계의 수도라고 불렀죠. 그것은 신대륙 발견 이후
세비야가 신대륙 독점 교역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지원 상품들이 세비야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고요.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세비야는 유럽에서 제일 번화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항구 중 제일 큰 항구로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는 길려온 선박이 많이 정박해 있었죠. 1500년대 초부터 세계 각지에서 온 상인들과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세비야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지에서 온 많은 상인들이 사업을 위해 세비야에 머물었습니다. 세비야는 날로 번창해 갔고요. 돈이 흘러넘치면서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큰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죠. 또한 신대륙으로부터 가져온 많은 양의 금과 은으로 대성당 내부를 장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대륙에서 많은 자원이 유입되면서 도시 자체는 부유해졌지만 그 부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해 오히려 물가는 급등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다고 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럽의 첫 번째 태양 스페인의 내용 중 일부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 책은 스페인의 기원부터 여러 민족이 스페인을 거쳐갔던 이야기와 스페인의 왕실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어서요. 저도 스페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역사 교과서에 실린 지루한 역사적 사실을 공부했을 때와는 달리 왕실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게 되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